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최지영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화학사고, 사고물질 추적 기술과 장기 생태 영향 평가가 되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1966년에 세워진 국내 최초의 연구소로서 뇌과학, 로봇, 의학, 그리고 배러리, 환경 등 국내 유일한 종합연구소로서 창조적 원천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그 성과 확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국가연구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연구를 그림 한 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화학사고는 화재, 폭발, 누출 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화재 사고가 또는 폭발 사고가, 누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토양의 환경적인 인자들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pH라든지 EH라든지, 또한 토양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식물들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식물의 피노타입, 지노타입, 메타볼로믹스를 변화시키게 되고, 또한 모화합물과 분해산물들은 토양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토양에 있는 미생물들의 군집을 변화시킨다든지 토양 미생물이 갖고 있는 메타볼라이트를 변형시키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동위원소까지 변화시킴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환경적인 피해와 생태적인 피해가 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과제에서는 화재, 폭발, 누출 이 세 가지 형태의 여러 가지 화학적인 사고들을 모화합물과 분해산물에 대한 넌타겟 분석, 타겟 분석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크게 네 가지의 추적 기술을 가지고 본 연구 과제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동위원소 기법, 안정성 동위원소와 방사성 동위원소. 그 다음에 유무기 인자를 추적하기 위해서 주로 메스를 사용을 하였고, 그리고 미생물과 식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피노, 지노, 메타볼로믹스를 추적을 하였으며 토양의 여러 가지 파라미터까지 추적을 하였고, 이것을 통해서 장기적인 생태 영향 평가를 통하여 사고 물질들이 어디서 유래되었고 얼마만큼 피해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는 굉장히 화학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최근에는 누출사고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양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화학사고들이 그냥 단기적으로 방제만 그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현상들을 볼 때 그럼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냐? 장기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도 보팔에 기업이 들어와서 MIC라는 그런 살충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MIC는 메틸 아이소사이네이트인데 제선충 같은 것을 죽이는 그런 살충제인데 이것이 2시간 만에 50톤이 방출되었지만 무려 2시간 만에 5천 명이 사망을 하고 현재까지 만여 명이 죽은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 10년간 계속해서 주민들은 소송을 걸었고 지금까지도 시끄러운 것이 바로 이 인도에 있는 보팔 사건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는 트레볼론이라는 스테로제가 있습니다. 이 스테로제는 사람과 가축이 모두 사용하는데 트레볼론은 낮에는 빛에 의한 촉매에 의해서 트레볼론 아세테이트로 바뀌게 되고 또 밤에는 다시 이 아세테이트가 트레볼론으로 바뀌게 되는데 모화합물과 분해산물 모두가 수생태에 있는 어류의 생식 기능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이처럼 한번 화학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물질들은 지속적으로 남아서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국내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11년에 발생한 구미불산 사건입니다. 사실 그 사건 때문에 이런 과제들이 만들어졌는데 구미불산 사건이 터진 다음에 그 해에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보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계속해서 소송을 걸었고 이것을 포렌식 기법으로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연구가 굉장히 시급하여 본 과제가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고 대비 물질은 총 97종이 있습니다. 그럼 그 97종은 3년 안에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의 최종적인 목적지인 화학물질 안전원과 협의를 해서 유기 사고 대비 물질 5종, 무기 사고 대비 물질 5종, 총 10종에 관한 저희들이 화학사고 대비 물질들을 가지고 본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생활분과에서 이런 유사한 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과제들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주로 단기 생태 영향 평가 그리고 인체 유해성에 대한 평가는 있지만 국내외적으로 장기 육상 생태계를 연구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그런 데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저희들이 3년간 로드맵을 통하여 2018년부터 현재까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 기관은 다음과 같은 그런 세부국제를 가지고 연구를 시행해 왔습니다. 특히 3년이 지난 올해를 끝으로 본 과제는 종료하지만 그럼 앞으로 화학사고가 일어난 적에 대한 장기적인 생태 영향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을 가지고 있다가 저희들이 최근에 예측 모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머신러닝 기법을 통하여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관련해 놓고 장기적으로
어떤 파라메터들이 나오는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거꾸로 역추적해서 그 지역의 화학사고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고 생태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도 본 연구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이 있어서 한 5가지만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미생물에 관한 연구들입니다. 미생물은 랩 스케일에서도 실험을 하였고, 그리고 현장에 있는 샘플을 가지고 실험하여 이 2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함으로써 상호 연관성이 있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100m, 200m, 300m, 100m 단위로 해서 1km까지의 위험 반경이라고 해서 샘플링을 하고 1km 밖에 벗어나는 것을 안전 반경이라고 해서 그것을 블랭크로 삼아서 그 토양을 가지고 시험을 했으며 그 토양을 또한 실내 실험실로 갖고 와서 거기다가 인위적으로 각 사고 물질들의 가장 harsh한 컨센트레이션을 스파이킹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3년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 데이터와 현장 데이터를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케이스를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피놀입니다. 피놀을 보시면 이 6가지의 막대 그래프를 보실 때 블랭크가 있고 필드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 반경에 있는 것이 블랭크, 그리고 위험 반경 내에 100m, 가장 할시한 조건이 필드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4개의 반은 실험실에서 한 것인데 15주에 걸친 비가 있는 경우, 비가 없는 경우,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비가 있는 경우, 비가 없는 경우를 설명한 것이고, 피놀인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프로테오 박테리아 종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프로테오 박테리아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람 네가티브 종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콜라이가 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수한 종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톨레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톨레인 같은 경우는 실내 실험, 1년이란 강우 실험을 봤을 때 액티노박테리아가 굉장히 우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액티노박테리아는 그람 포지티브이고 우리가 아는 것들은 로도코쿠스 같은 그런 종들입니다. 트레이치라민 같은 경우에도 조금 다릅니다. 퍼미큐스라는 그런 종들이 굉장히 우세하고, 이 퍼미큐스들은 우리가 가장 다른 것이 백셀러스 같은 그런 종들인데 이런 종들이 우세한 그런 경향들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브라우스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이것 역시 퍼미큐스가 높지만 저희가 예상했던 것은 액티노박테리아인데 이게 엑시도박테리아가 굉장히 높지 않은 그런 형상을 나타내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저희들이 이 자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염화규소 같은 경우에도 프로테오박테리아와 퍼미큐스가 굉장히 높은 종들로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염화수소인 경우에도 역시 프로테오박테리아 그리고 퍼미큐스 같은 것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액티노박테리아가 높은 군으로 나타나서 앞종과 좀 다른 그런 형태를 나타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질산인 경우에는 가장 재밌는 것이 애시도박테리아가 나타납니다. 애시도박테리아는 이름 그 자체를 볼 때에도 굉장히 높은 산성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종들이고, 앞에 불화수소라든지 염화수소 같은 거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같은 산성 환경에서 유일하게 질산만이 이 애시도박테리아가 유일하게 나타남으로써 굉장히 이것이 지시자로 앞으로 사용을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는 토양 대사체에 대한 평가입니다. 마찬가지로 실내 실험과 현장 평가를 하였고요. 먼저 유기 사고 대비 물질 4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톨루인과 피놀과 그리고 그 메칠에톤 케톤 같은 경우 보이더라도 1차, 2차, 3차, 4차는 1차는 2년 전, 4차는 2020년 올해 한 것입니다. 그리고 블랭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한 토양들. 4차의 메타볼라이트를 봤을 적에 거의 블랭크로 가까이 감으로써 모든 화학사고 지역들이 거의 토양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인 경우가 거의 블랭크에 근접함으로써 거의 토양들이 대부분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생각하는 이 동위원소 기법을 통한 것인데요. C14과 C12의 비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C14는 방사성 동위원소인데 아시는 것처럼 이거의 반감기는 5730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석유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신생대 때 만들어졌거든요. 6500만 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미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모든 석유화학 물질들은 반감기를 전부 다 여러 번 거쳤기 때문에 사실 숫자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화학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C14는 그대로지만 C12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비를 가지고 여기가 화학사고가 일어난 지역인지, 그리고 화학사고가 계속 물질들이 존재하는 곳인지를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강릉 피놀 지역입니다. 보시면 아신 것처럼 블랭크라는 것은 안전반경입니다. 1km 바뀌죠. 거기 숫자가 거의 1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100m 단위로 쭉 걸었을 적에 이 위험 반경에 있는 것들은 숫자가 급격히 떨어짐으로써 이 강릉 피놀 지역은 여전히 화학사고 대비 물질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방사성 동위원소도 있지만 안정성 동위원소도 있습니다. 안정성 동위원소를 가장 많이 쓰는 게 N15과 C13입니다.
그 양을 봤을 때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산으로 오염된 지역에, 산으로 사고가 발생된 지역에는 N15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게닉 케미칼인 경우에는 C13이 급격히 늘어나는 이런 재밌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화학사고 10종을 전부 다 지표를 했을 때 피놀만이 가장 클러스터를 잘 이루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매핑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불화수소인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의 안전 동위원소 비율을 지도는 거의 변화가 없지만 질소 동위원소 비율 지도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피놀인 경우는 유기니까 오게닉이니까 역시 탄소 쪽은 굉장히 급격하게 양들이 늘어나지만 질소인 경우에는 안전 동위원소가 거의 변화가 없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피노타입과 지노타입과 메타볼로믹스에 대한 식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역시 현장에 있는 토양과 그리고 실험실의 토양을 겉보기 등급을 먼저 했는데 겉보기 등급은 매스와 width와 length를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실험들을 구축을 하였고요. 그래서 바로 누출한 다음에 식물을 재배한 경우와 7개월을 방치한 다음에 식물을 재배한 이 두 경우가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피노, 지노, 메타볼로믹스를 전부 다 보았습니다. 웬 랭스와 드라이 랭스를 봤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외로 큰 차이가 없더라. 그러니까 토양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 버퍼 능력을 갖고 있어서 이런 사고 대비 물질들이 사실 큰 영향이 없더라라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에 대한 메타볼라이트를 봤을 때에도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내 실험에 있는 경우에는 7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메타볼라이트 차이가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물론 각 물질별로 클러스터를 형성하지만 현장 토양 경우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유기와 무기가 굉장히 메타볼라이트가 완전히 나눠지는 그런 재밌는 현상들을 통하여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태 영향 평가를 할 때 이 메타볼라이트가 굉장히 중요한 인디케이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저희가 보여드리지 못한 내용 중에 하나가 토양 인자들에 대한 내용인데 토양 인자들에 대한 종류를 한 12가지를 조사했지만 사실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지 않는 것이고요.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장기로 언제까지 볼 것이냐 환경부에서 아직까지 규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진과 지금까지 심사위원들이 통해서 서로 협의를 본 것은 최소 2년 이상 지난 그런 사고 지역을 장기로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기로 봤을 적에 본 과제는 3년 안에 끝나고 그럼 나머지 연도에 대한 그런 장기 생태 영향을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서 저희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거꾸로 역추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완성함으로써 본 연구를 시행하였고 오늘 말씀드린 연구의 내용들은 간단히 5가지의 결론을 나와 있는데 그것은 PPT를 참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사실 가장 어려웠던 것이 국내의 모든 문서를 뒤지고 보고서를 뒤졌을 적에 장기 생태 영향 평가를 한 경우는 국내에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거의 최초의 연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벤치마킹도 너무 어려웠었고 어떠한 방법과 메소드가 과연 정말 정부에서 원하는, 환경부에서 원하는,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포렌식 기법이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연구들이 최선의 연구였지 최종의 목적의 연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기반을 통해서 앞으로 환경부에서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국가 R&D들이 지속적으로 나옴을 통하여 장기 생태 영향 평가에 대한 그런 지속적인 연구 발전과 연구 결과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